통다 통통. 옷가락지의 음모. 산동 지방을 시찰하고 있던 한림은 어느 날 주막에 들러 점심을 시켰다. 이른 아침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팠다. 점심이 나와서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목례를 보내는 것이었다. 한림도 공손히 목례를 보내며 재빨리 그 젊은이를 훑어보았다. 풍채가 좋고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의 외모에는 귀티가 흘렀다. 어디로 가는 이시온지 하고 한림이 먼저 입을 떼었다. 소인은 남방 사람으로 냉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성함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유한림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몰래 돌아보는 중이므로 본 이름을 숨기고 얼른 다른 이름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요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슬쩍 물었다. 냉지는 똑똑하고 조리 있게 대답하였다. 한림은 똑똑한 젊은이를 알게 되어 몹시 기뻤다. 그래, 젊은이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요? 남방 사람이지만 말은 서울 말씨구려. 저는 매인대가 없는 몸이라 그저 정처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수년간 있었고 올 봄에는 신성현에서도 반년을 지냈지요.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방향이 같으시면 며칠이라도 동행했으면 합니다. 어려울 것 없지요. 젊은이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분을 만나 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동행하게 되었다. 한림은 길을 가면서도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눈여겨보았다.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다시 주막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방 하나를 얻어 같이 묵게 되었다. 이튿날 새벽, 옷을 갈아입던 한림은 냉진의 옷고름에 눈에 익은 옷가락지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다. 우리 집 가보인 그 옷가락지와 똑같군.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집 옷가락지는 아내가 보관하고 있을 터인데. 한림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집의 것과 너무 똑같이 생겨서 지나가는 말처럼 입을 열었다. 옷가락지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려. 내 마침 서역 사람을 만나 좋은 옥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디 좀 볼 수 있겠소? 그 얼마나 좋은 옥인가? 이거 말씀이십니까? 뭘 자세히 보시려 하십니까? 냉지는 어쩌다 이걸 다 보이게 되었나 하는 표정으로 머뭇거리면서도 결국은 옷가락지를 빼어주었다. 한림은 마음을 숨기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오호, 빛깔과 무늬가 우리 것과 똑같구나. 도대체 이게 어째서 이 사람에게 가 있단 말인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냉진의 옷가락지는 보면 볼수록 집에 있는 것과 같았다. 한림은 더욱 마음을 숨기고 입을 열었다. 참 좋은 옷가락지입니다. 어디서 이처럼 좋은 물건을 구하셨소? 아, 이거요? 옷가락지를 받아든 냉진의 얼굴에 금방 어두운 그림자가 덮였다. 그는 뭐라고 말을 할 듯 하다가 입을 다물고는 옷가락지를 다시 옷고름에 찼다. 그 옷가락지에 무슨 사연이 있나 보? 그 이야기해 보시오. 나에게 이야기 못할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냉지는 한참을 있다가 할 수 없다는 듯 그러나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신성현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준 것입니다.
형이 알아서 안 될 것까지야 없지만 구태여 알 필요는 없겠지요. 뭐라? 신성현? 그렇다면 틀림없다. 신성현은 아내의 친정이 아닌가? 저건 우리 것이야. 혹시 우리 집 하인 중에 누가 저걸 훔쳐내어 팔았을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한림은 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말을 안 하지만 며칠이라도 같이 붙어 다니며 이 옷가락지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손에 들어갔는지 알아보리라. 한림은 이런 생각을 하며 며칠을 냉진과 같이 다녔다. 두 사람은 마치 형제처럼 친해졌다. 서로 형이라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다. 며칠을 붙어 다니는 사이에 어느덧 작별 인사를 할 날이 다가왔다. 그 형은 아직도 나에게 그 옷가락지의 비밀을 말 안 해줄 거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면서 말입니다. 이야기해도 상관없지요. 형이 알아서 안 된다기보단 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또 내 이야기를 듣고 형이 비웃을지도 모르고요. 무슨 말씀이요? 비웃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여인이 사랑의 정표를 준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냉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았다. 이 세상에 태어나 그처럼 한 여인을 사랑해 보기도 처음이었는데. 냉진은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듯 말꼬리를 흐렸다. 추억을 털어놓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얼굴이었다. 그처럼 사랑한 사람이라면 함께 살든가 해야지. 어찌 이렇게 떠나가는 거요?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낀다는 말이 있죠. 하늘의 시기인지도 모르죠.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니? 그 여인이 죽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십시오. 몹시 괴롭습니다. 냉지는 여기서 침묵을 지켰다. 한림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종일 술을 마시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거 너무 슬퍼 말게. 세상에 여자가 어디 한둘인가. 헤어지면서 한림은 넌지시 말하였다. 위로해주어 고맙습니다. 그러나 잊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냉진은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냉진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한림의 마음은 무거웠다. 틀림없어. 그 옷가락지는 우리 집 갑오야. 나는 누가 훔쳐 팔아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분명 사랑하는 여인이 준 거라고 했어. 사랑의 정표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얌전하고 예의 바른 척하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사씨가 친정에 가 있으면서 냉진을 사귀고 옷가락지도 준 게야. 한림이 이런 생각을 하며 터덜터덜 걸어갈 때 냉진은 돌아서서 한림을 비웃었다. 내 연기가 너무 지나쳤나? 그 절망스러운 얼굴이라니. 나와 작별하는 게 슬픈 척하지만 그게 아니야. 자기 옆엔 내가 바람난 걸 알고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어디 장사를 한두 번 하나? 이제 동청에게 달려가 두둑하게 돈을 받는 일만 남았군. 냉진. 그는 동청이 보낸 사람이었다. 냉진의 계산된 연기에 한림은 감쪽같이 속은 것이었다. 교씨가 아무리 모함을 해도 한림의 마음에는 사씨 부인에 대한 믿음이 뿌리 박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뿌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한림은 서둘러 공무를 마치고 달리듯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두 발은 집을 향해 걷지만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잡초처럼 우거져 있었다. 한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사씨 부인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다. 한림은 그제야 장모의 별세를 알고 깜짝 놀랐다. 눈물을 흘리며 부인을 위로한 한림은 사랑하는 두 아들의 문안 인사를 받은 후 부인에게 물었다. 우리 집 가보로 내려오는 그 옷가락지는 잘 있어?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그 가락지는 왜? 내 궁금한 일이 있어 그러니 좀 보여주시오. 예, 그러지요. 그거야 저 폐물함에 있다는 거 한림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씨 부인은 혼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폐물함을 한림 앞에 갖다 놓았다. 어서 열어보시오. 한림은 명령하듯 말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녀가 폐물함을 열고 옷가락지를 찾았으나 이게 웬일인가? 옷가락지는 그 안에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다른 폐물들 외에는 보이지가 않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그게 없어지다니. 혹시 한림께서는 아십니까? 사씨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가락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준 것이었다.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는 나에게 물어보면 어떡하란 말이오. 한림의 목소리는 몹시 화가 난 듯 떨리고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걸 남에게 주다니요. 그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시며 잘 간직하라고 한 가보가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남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럼 그게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오? 남에게 주었으니까 없는 게 아니오. 사씨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도대체 그 옷가락지가 어디로 갔을까? 원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남에게 주다니. 사씨 부인은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는데 하녀가 급하게 달려왔다. 마님, 두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두 부인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언제 봐도 단정한 모습의 두 부인이었다. 한림은 나라의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웃는 얼굴로 두 부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두 부인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한림의 얘기를 들었다. 수고했네. 저 고모님, 그런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고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한림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나 어서 이야기해보게. 한림은 전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옷가락지가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두 부인에게 했다. 이야기를 듣는 사씨 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한림께서 그토록 엄하게 추궁했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한림께서는 나를 형편없는 여자라 생각하겠지. 그리고 고모님도 나를... 고모님, 그래도 저는 혹시나 하며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옷가락지는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다니 기가 막힙니다. 저 세상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한림이 말하는 동안 사씨 부인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어찌 되었든 제 잘못으로 추한 여자의 누명을 쓰고 말았으니 이제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제 입으로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하지도 않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군자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거짓으로 헐뜯는 자를 엄중히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한림께서는 잘 판단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두 부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일이 누군가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 그것도 모르고 부인을 다그치며 괴롭히는 한림이 한심스럽게 보였다. 네 총명함이 돌아가신 너의 아버님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두 부인은 화가 난 음성으로 차갑게 말하였다. 제가 어찌 돌아가신 아버님을 따르겠습니까? 돌아가신 너의 아버님은 사람을 알아보는 맑은 눈을 지니셔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번에 알아보셨다. 어디 그뿐이냐? 세상 물정에 밝으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면 그 일의 옳고 그름까지 한눈에 꿰뚫어 보셨지.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며느리 사씨는 천하에 둘도 없는 며느리라 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셨다. 연수 네가 어려서 혹여 일을 잘못 판단할지도 모르니 옆에서 잘 보살피라고 말이야. 항상 염려한 것은 연수 너였다. 며느라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 사람의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보는 너의 아버지는 며느라기가 착하고 덕이 있으며 정숙한 사람이라고 이미 평가를 내리셨다. 근데 네가 이 애를 의심하는 것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거역하고 아울러 이 애의 절개에 있는 행동에다 상처를 입히는 게야. 어디 씌울 것이 없어 그런 더러운 누명을 씌우고 의심하는 게냐. 이것은 분명히 집안에 있는 나쁜 무리가 꾸민 짓일 게다. 그런 못된 것들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착하고 바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단 말이냐. 한림은 두 부인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고모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집안에 그런 일을 꾸민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한림은 집안의 하인들을 모두 불러다 차례로 문초하기 시작했다. 애매하게 불려온 종들은 죽어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를 저지른 설매는 바른대로 말하면 죽을까 겁을 내어 한결같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였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사씨가 한 일 같지도 않은데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두 부인이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옷가락지의 일은 밝혀지지 않고 끝을 맺었다. 두 부인은 할 수 없이 돌아갔다. 사씨 부인의 원통한 마음이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꼴이 되었다. 한림은 한림대로 기가 막혔다. 하인들 중에서 혹시 범인이 나올까 하고 기대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사씨 부인이 더욱 미워졌다. 기뻐하는 사람은 백자당의 교씨뿐이었다. 한림은 교씨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의논하였다. 교씨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척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님의 말씀은 옳은 듯하나 공평한 것 같진 않습니다. 형님만 너무 감싸시고 한림만을 나무라시니 어찌 공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라고 모두 사람의 됨됨이를 잘 파악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속이려 드는 사람은 성인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람 보는 지혜가 있다 하나 형님이 들어오고 이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어찌 형님의 속마음까지 다 아셨겠습니까? 돌아가시면서 유언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하시길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어려운 일은 고모님과 의논하라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고모님은 이 유언을 구실 삼아 한림을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한림께서 어디 어린애입니까? 한림의 마음에선 이미 사씨 부인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씨의 말이 더욱 그럴듯하게 들렸다. 지혜로운 것은 사씨 부인이 아니라 교씨라고 한림은 생각했다. 사씨가 평소에 워낙 착해서 사실 이런 일이 터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러나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 사씨의 모든 게 의심스럽소. 한림의 마음은 이미 교씨가 주무르고 있었다. 그는 예전 일까지 사씨 부인을 의심하고 있었다. 예전에 장주가 병이 났을 때 이상한 유물을 만들어 거기다 저주하는 글을 쓰지 않았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필적이 사씨의 필적과 비슷했었소. 그때는 누가 그 글씨를 알아볼까 걱정되어 불살라 버렸지만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다시 의심이 되는구려.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불쌍한 우리 장주를 그렇게 잔인하게 저주하다니.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활한 교씨는 흐느껴 우는 척했다. 사씨 부인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사씨 부인이 인간이 아니라고 은근히 한림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도 답답하오. 비록 옷가락지가 없다곤 하나 사씨 부인이 주었다는 증거는 사실 없소.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랑하던 사람이고 또 고모님이 감싸고 도니 어찌하겠소.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한림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교씨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즈음 교씨는 다시 잉태해서 10달 만에 사내 아이를 낳았다. 한림은 크게 기뻐하며 이름을 봉추라고 지었다. 그 이후로도 교씨 소생의 두 아이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손안에 값진 구슬을 보는 듯 하였다. 하루는 한림이 외출을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교씨가 동청을 불러들였다. 먼저 교씨가 말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되긴 했으나 두 부인의 방해로 한림은 사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림이 옷가락지 일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 뿌리를 밝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씨도 두 부인과 함께 옷가락지 일을 추적할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꾸민 일이 발각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옛말에 풀을 뽑을 때는 그 뿌리까지 없애라고 했는데 우리도 빨리 손을 써서 사씨를 뿌리째 없애는 작전을 짜야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동청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소. 두 부인이 사람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냉진을 찾으려 할 것이오. 그러니 우선 당신은 두 부인과 사씨 사이를 이간질하여 둘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한림과 두 부인 사이도 떼어 놓아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한림은 두 부인을 부모님 섬기듯 해서 항상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하나 순종하니 둘 사이를 갈라놓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또 다른 수를 생각해 봅시다. 한편 두 부인은 사람을 동원하여 냉진을 찾고 있었으나 그를 찾지 못해 낙심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건 교씨가 꾸민 일이야. 허나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야 교씨를 몰아내지. 이제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우스대는 꼴이라니. 아이고 답답해. 내가 처음에 교씨의 사람됨이 못돼 보이니 들이지 말라 했거늘. 두 부인은 불쌍한 사씨 부인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인의 아들 두억이 장사 부총관으로 임명받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제 두 부인은 아들을 따라 장사로 떠나야 했다. 아들의 벼슬이 높아진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나 조카 며느리를 두고 가자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한림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두 부인과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사씨 부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부인은 그게 마음에 걸렸다. 집안일에 꼭 자리를 지켜야 할 사씨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두 부인의 마음도 좋을 리 없었다. 잔치를 열어준 한림이 고맙긴 하지만 두 부인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래도 나는 조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먼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섭섭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란다. 예, 고모님,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카, 내가 떠나기 전에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겠지? 그럼요,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지만 조카의 아내 사씨는 정말 어진 여자다. 지금 누군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있다만 나는 사실을 믿는다. 절대 남편을 속이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야. 총명하고 환하던 네 마음에 어둠이 끼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없으면 분명 또 사씨에 대해 어떤 일이 생길 텐데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들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사실을 멀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을 명심하렴. 네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부탁이다.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즉각 편지를 해주렴. 그럼 내가 지체 없이 달려올 테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실을 멀리하면 분명코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예, 고모님, 명심하겠습니다. 두 부인은 말을 끝내고 하녀를 불렀다. 마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라. 하녀가 앞서서 사씨 부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인도했다. 사씨 부인은 죄인처럼 머리를 풀고 검소한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어느 사이에 그렇게 수척해졌는지 곧 죽을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 이 사람, 이게 무슨 꼴인가? 자네가 무슨 죄인인가? 왜 이렇게 죄인처럼 하고 있는 게야? 원 세상에, 이 얼굴 좀 보게. 두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고모님, 죄송합니다. 고모님을 위한 잔치에 제가 참석하여 축하를 올려야 하는데 큰 누명을 쓰고 있으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위하여 직접 와주시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자네의 시아버님이 한림을 잘 보살펴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림을 잘 인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늙은이의 잘못이야. 오라버니만 계셨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걸세. 그런데 내가 조카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어. 지하에 계신 자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면목이 없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게. 결국은 모든 게 제대로 될 거야. 세상 이치에 따라 불의는 결국 사드라들게 마련이지. 언젠가는 다시 좋은 때를 만나 누명을 벗고 옛 이야기를 할 때가 올 거야. 다른 마음 먹지 말고 그때까지 참게. 내 말 알아듣지? 예.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다. 사씨 부인은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누명이었으나 이런 시고모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힘을 얻고 견디는 것이다. 시 고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차마 그러지 못하고 견딘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가. 두 부인은 마음이 안 놓이는지 계속해서 말했다. 옛날에도 영웅과 열사 그리고 절개를 지키는 연려들이 때를 잘못 만나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였지.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기운을 내게. 전에는 자네 시아버지가 집안을 잘 다스려 맑은 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이제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모두 교씨 때문이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꼴을 봐. 내가 뭘 했나?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자네 자리를 넘보는 게지. 한림도 이젠 예전 같지 않아. 교씨의 치마폭에 쌓여 점점 지혜로움을 잃어가고 있어. 자네가 교씨를 작은 댁으로 앉혔으니 화를 자초한 거야.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어. 이건 어차피 하늘이 주신 운수련이 하고 참는 수밖에. 창밖의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다. 두 부인은 하녀를 불러 한림을 모셔오라고 일렀다. 고모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거기 앉거라. 듣기 싫을 테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떠나마. 말씀하십시오, 고모님. 요즘 네가 하는 일을 보면 예전과 너무 달라서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예전에 네 모습은 간대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니 내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오라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부탁한다던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한데 너는 뒤없이 맑고 고운 너의 아내 사씨에게 누명까지 씌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제 떠나기 전에 이 고모가 간절히 부탁하고 가마. 사씨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여자가 아니다. 네 마음은 이미 사씨에게서 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죄 없는 여자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나중에 천벌을 받는 법이야. 그러니 네 마음을 돌려서 사씨를 잘 감싸주렴. 이건 누군가 분명히 사씨를 모함해서 일어난 일이다. 내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사씨만한 여자는 없다. 행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다오. 네가 성급하게 사씨를 쫓아낼까봐 걱정되어 이러는 거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된 사씨를 두고 가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부디 쓸데없는 사람들의 유망스러운 말을 듣지 말고 사씨를 믿으려. 이게 이 고모의 간절한 부탁이다. 한림은 잠자코 듣고 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두 부인은 다시 사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잘 참고 견디라 이르고는 총총히 떠나갔다. 사씨 부인의 마음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두 부인이 있어서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어찌할 것인가. 사씨는 마치 허허 벌판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슬펐다. 고모님, 그래도 고모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는데 앞으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한편 백자당의 교씨는 눈에 가시인 두 부인이 떠나가자 마치 제 세상인 양 행동하고 다녔다. 두 눈이 반짝이고 온몸에서 힘이 솟았다. 그녀는 두 부인이 떠나는 것을 보기가 무섭게 동청을 불러들였다. 이젠 두려울 게 없어요. 이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사씨를 없앱시다. 사씨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 그게 걱정이요. 동청은 오늘따라 신중했다.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옛날 당나라 황제 고종은 무소위를 아주 사랑하였어. 그런데 무소위는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황후를 몰아낼 계략만 꾸미고 있었지. 기회만 엿보고 있던 어느 날 무소위는 고종의 딸을 낳았어. 그 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고종이 몹시 사랑하였다 하오. 황후도 그 딸을 몹시 사랑하였어. 어느 날이었어. 황후가 와서 무소위의 딸을 안아보고 나갔는데 그녀가 나가자마자 무소위는 자기 딸의 목을 눌러 죽이고는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요. 누가 내 딸을 죽였어? 누가 내 딸을 죽였어? 하며 무소위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 깜짝 놀란 고종이 달려와 하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어. 하인들은 한사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지. 그럼 도대체 누가 왔다 갔단 말이냐? 너희들이 아니면 귀신이 다녀간 것이냐? 하고 고종 역시 눈이 뒤집혀서 소리쳤지. 그러자 하인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쳤어. 다녀간 사람은 황후마마뿐입니다. 라고. 황후가 불려왔으나 결국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무소위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지. 이 이야기는 당나라 사기에 적힌 이야기요. 황후가 되기 위해 자식까지 죽인 거지. 큰 일을 하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야. 큰 각오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동청의 이야기에 교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내 아이를 죽여? 동청이 그런 교씨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강요는 하지 않겠어. 만약 무소위처럼 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정숙하고 사랑스러운 사시라 하더라도 꼼짝 못할 거요. 두 부인이 달려와 사시를 두둔한다 하더라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할게요. 동청은 싸늘하게 그러나 속삭이듯이 말했다. 짐승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 하는데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소리를 못할 텐데. 옷가락질만 해도 그래. 그 일을 누가 꾸몄는지 발각이라도 나봐. 어떻게 되겠어? 당신과 나는 이미 한 배를 탄 몸이요. 내 말의 뜻을 잘 알겠지? 동청은 교씨를 교묘하게 몰아갔다. 그러나 교씨는 그 일만은 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동청, 아무리 생각해도 나 그 일은 못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때였다. 외출했던 한림이 돌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동창은 황급히 백자당을 빠져나왔다. 교씨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림을 맞을 준비를 했다. 동청은 떠나기 전에 교씨의 하녀인 남매를 불러 귓속말로 속삭였다. 남매, 교씨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는데도 그것을 실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잘못하다가는 우리 모두 죽는다. 너도 이젠 우리 패가 되었으니 온전치 못해. 네 동생도. 남매가 바르르 몸을 떨었다. 그럼 어떡하죠? 그렇지 않아도 한림 우리가 저지른 일을 알까봐 불안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해요? 동청이 이런저런 일을 일러주자 남매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눈치채지 않게. 알았어요.
동청은 급하게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남매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매의 눈빛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교씨의 아들 장주가 마루 위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유모는 그곳에 없고 사씨 부인의 하녀인 춘방과 설매가 난간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 춘방과 설매가 사라지는 것을 본 남매의 두 눈이 갑자기 살기를 띄었다. 그녀는 갑자기 귀신이라도 씌운 사람처럼 재빨리 장주의 목을 눌렀다. 장주는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남매는 바람처럼 달려가 자기 동생인 설매를 불렀다. 설매야, 네가 옷가락지 훔쳐낸 일 아직 들키진 않았지만 사씨 부인이 그 일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 만약 일이 발각되면 너와 나 작은마님 동청날이 모두 다 죽는 거야. 언니, 나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설매는 남매처럼 독하지 못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화두면하고 산까지 받게 될 거야. 알겠지? 남매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하였다. 설매가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장주의 유모가 와서 보니 장주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유모는 장주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미 숨진 장주를 일으켜 세울 순 없었다. 아이고, 마님 큰일 났어요. 장주 도련님이. 교씨가 달려왔다. 마님, 장주 도련님이. 장주야. 교씨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장주를 와락 끌어안았다. 누가 우리 장주를... 교씨는 대성통곡하며 장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들이었다. 동청이 꾸민 일이라는 생각이 교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그에게 달려가 그를 죽이고 싶었다. 아니야, 그러면 모든 일이 탄로난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동청이 시키는 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 그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야. 참으로 무서운 여자였다. 교씨는 계속 울부짖었다. 장주가 죽었다는 소식은 곧 한림에게도 전해지고 새파랗게 질린 한림이 달려왔다. 한림이 달려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교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슬프게 울었다. 한림은 기가 막혔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의 한림이었으나 이번엔 달랐다. 한림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앞마당으로 모이도록 하라. 벼락 같은 한림의 명령이 떨어졌다.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어두운 얼굴로 모여들었다. 한림이 직접 한 사람씩 신문하기 시작했다. 모여든 사람들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만큼 한림의 얼굴은 무서웠다. 유모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거라. 도대체 네 할 일이 무엇인데 아이를 재워두고 자리를 비웠단 말이냐? 그것이 도련님께서 잠드는 것을 보고 잠깐 변소에 갔다 보니 도련님이...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 몸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모는 쏟아지는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였다. 교씨의 하녀 남매가 말하였다. 제가 조금 전 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춘방과 설매가 난간 밖에서 무엇인가 손짓하더니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혹 이상한 사람을 못 보았냐고요. 알았다. 춘방과 설매는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두 사람이 두려운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춘방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다. 너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아니면 너냐? 한림이 소리쳤다. 날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안 되겠다. 매우 쳐라. 한림이 소리쳤다. 매를 내리쳤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춘방은 끝까지 아니라고 소리쳤다. 설매에게도 똑같은 신문이 시작되었다. 설매는 처음엔 죽어도 모른다고 소리치더니 온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자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어요. 제발 매질을 멈춰주세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설매를 보았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죽을 바에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큰마님이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한림의 아들인 이나와 장주는 서로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싸우게 될 터이니 장주를 죽이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도련님이 자는 곳을 춘방과 지나가다가 도련님을 죽일 기회는 이때다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주 도련님을 죽인 것은 춘방입니다. 뭐라? 여봐라, 저 춘방을 당장 묶어라. 하인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춘방을 묶었다. 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 도련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설매, 넌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어디서 거짓을 알았느냐? 더구나 마님까지 팔아가면서 말이다. 날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설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마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한림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춘방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봐라, 매우 쳐라.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결국 춘방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춘방이 숨을 거둠으로써 신문은 끝났다. 교씨가 은근한 목소리로 한림에게 말했다. 설매는 그래도 마음이 바른 아이 같습니다. 더구나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힌 공이 있지 않습니까? 춘방이 죽었으니 원수는 이미 갚은 셈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춘방도 헛죽음을 한 셈입니다. 상전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불쌍한 우리 장주는 어찌합니까? 교씨는 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고정하시오. 아기는 또 낳으면 될 것 아니오. 범인을 찾아냈으니 고정하시오. 한림이 교씨를 달랬지만 교씨의 몸부림은 더욱 거칠어졌다. 앞마당에 모인 하인과 하녀들도 꼼짝 못하고 울부짖는 교씨의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다. 장주야, 나도 너를 따라가련다. 못난 이 어미도 너를 따라가련다. 마당을 대굴대굴 뒹굴던 교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무도 붙잡을 틈이 없었다. 하녀들이 허겁지겁 교씨를 따라 들어갔다. 교씨는 끈으로 목을 매려고 하고 있었다. 하녀들이 교씨를 말렸다. 놔라, 나는 죽어 마땅한 죄 많은 어미다. 장주야, 내 불쌍한 아가. 교씨의 통곡이 하늘을 찌를 듯 퍼져나갔다. 한림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교씨는 더욱 슬프게 흐느꼈다.
무섭다. 무서워. 누가 우리 모자를 이처럼 저주하는가? 오늘은 우리 장주를 죽였으니 내일은 나를 죽이려 할 테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거늘. 너희들은 어찌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 마음을 어찌한다고 죽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냐? 한림, 모두 제가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만 없으면 이 집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제 목을 쳐서 이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하십시오. 제 목을 치십시오.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자가 있으면. 교씨는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사씨를 어서 처벌하라고 한림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마침내 교씨의 꿰매에 빠져버린 한림이 말했다. 염려 마시오. 내 지금껏 참았지만 당장 사씨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소. 몹쓸 사람 같으니. 겉으로는 정숙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다니. 이제는 나도 참을 수가 없어. 교씨는 흐느끼는 척하면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튿날 한림은 친척들이며 하인, 하녀들을 모두 사당에 모이도록 하였다. 사씨 부인도 부름을 받고 사당으로 나갔다. 이미 전날 일어난 사건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먼저 한림은 친척들에게 사씨 부인이 형편없는 여자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마침내 한림은 사당에 촛불을 밝히고 절을 한 뒤 사씨 부인의 죄를 조상들에게 고하는 글을 지어 큰 소리로 읽었다. 조상님들 들어보십시오. 사씨는 어질고 정숙하다 하여 이 집 식구가 되었으나 점점 그 더러운 성격이 드러나 이제 이 집안에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조상님께 아뢰입니다. 사씨는 죄인입니다. 이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이제 백자당의 교씨를 정실 부인으로 앉혀 조상님들을 받들게 하려 합니다. 한림은 사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조상들에게 작별의 예를 올리도록 하였다. 사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쏟아놓고 말았다. 많은 하인과 하녀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사씨 부인이 사당 밖으로 천천히 나서는데 유모가 사씨 부인이 낳은 이날을 안고 나왔다. 마님, 어디를 가시더라도 건강하십시오. 마님의 고운 마음을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을 겁니다. 유모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조용히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유모, 이 어린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내 마음, 유모는 알 거요. 이제 나는 죄인된 몸이라 우리 이나가 커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할 테니 부디 잘 돌봐주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못 만난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사씨 부인은 복받치는 슬픔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이나를 안아보았다. 그 모습을 보는 하인과 하녀들 그리고 친척들은 모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사씨 부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준비된 가마에 올랐다. 이제 가마를 타고 이 집을 떠나면 영영 남이 되는 것이다. 이나야, 잘 있거라. 엄마! 엄마! 어린 이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사씨 부인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다. 보는 사람들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 그 시각에 백자당의 교씨는 어여쁘게 단장하고 사당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가 이제는 이 집의 새 안주인입니다. 잘 봐주세요. 정실이 되었음을 조상들께 고하는 의식이었다. 교씨는 연두빛 저고리와 다홍치마, 그리고 사치스러운 옥패물과 놀이개 등으로 치장을 하였다. 본래 아름답긴 하지만 그날따라 교씨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